자, 그리고 요 다음 기사가 중요한데요. 요 다음 기사가 중요한데, 32년입니다. 성도강 32년, 733년 가을 7월에 당나라의 현종이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혹은 이제 이게 그냥 원문상 발해 말갈일 거기 때문에 그냥 당나라에서 그냥 발해 말갈이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서울 놈들 보고 숙신 놈들이다, 아니면 전라도 사람들 보고 이제 마한 놈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나라에서도 이제 그 발해 사람들을 보고 발해 말갈이다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발해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로 쳐들어오자 태복 원외경 김사란을 귀국하게 해서 왕에게 계부의 동삼사 영해 군사를 더 제수하고 군사를 일으켜 말갈의 남쪽 도읍을 치도록 했다. 요 사건이 바로 그 등주 내집 사건인데, 발해하고 당나라가 아주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그 사건에는 뭐가 얽혀 있냐면은, 발해에 이제 대문예라는 새끼가 얽혀 있는데, 대문예라는 새끼가 이제 일종의 사대노거든. 지금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사대노 혹은 이제 해외 유학생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 그런 새끼인데, 흑수말갈에 대한 정책으로, 여기 그 흑수라는 게 여기 흑룡강을 의미하거든요. 아마 저 북쪽에 있던 그 여진족들에 대한 정책, 발해는 자기가 직접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당나라에서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발해를 견제한다고 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대문예는 당나라 뜻을 따르자라고 했고, 대무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왕이죠. 발해의 무왕입니다. 발해의 무왕은 당나라 조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장 차이가 나서 대문예는 결국에는 당나라로 이제 자기 국적을 찾아 떠났던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당나라하고 발해 사이가 안 좋았다가 등주라 그랬는데, 여기거든요. 지금의 동래라고 있죠, 그죠? 이 지역이 등주거든요. 여긴가? 아무튼 요 근처 어디입니다. 요 근처 어디입니다. 등주 지역을 그 발해가 급습해서 여기를 불태워버립니다. 자사도 죽여버리고요. 아마 요 사이에 묘도군도라고 있습니다. 묘도군도. 요걸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조지고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래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도 신라에다가 구원을 청해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일단 끝까지 읽어보죠. 자, 그래서 군사를 출병시켰는데 마침 큰 눈이 한자 넘게 쌓이고 산길이 험해서 절반이 넘는 병사들이 죽고 아무 공 없이 돌아왔다. 김사라는 본래 왕족으로 이에 앞서 당나라에 들어가 조회했는데 공손하고 예의가 있어 머물러 수귀하게 되었다가 이때 다른 나라에 가는 자신의 임무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실제로 지금 당나라를 도와주려고, 신라 입장에서도 이제 발해는 그렇게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죠? 도와주려고 경주에서 군대를 꾸려가지고 저기 북쪽 평양이나 아니면 국내성 쪽에 있죠, 그죠? 아마 이쪽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가다가 다 얼어 죽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신라 입장에서도 군대를 보내긴 했는데 별로 군사적인 성과는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됐던 모양입니다. 자, 요때 그 발해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발해가 건국된 것 자체는, 지금 요게 성도강 32년이니까 73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해가 건국된 것 자체는 이제 효소왕이 왕위에 있을 때인 698년입니다. 698년. 696년에 요 때면 사실은 그 나당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잖아요, 그죠? 696년에 영주 지역, 그러니까 여기 요서 지역입니다. 요서 지역에서 이진충하고 손만영이라는 거란족들이 반란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당군을 크게 이기고 기주, 그러니까 여기 하북 지역, 기주, 평주, 유주, 요 지역 대충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이제 그 당나라의 동북 지역 국경을 크게 어지럽혔는데, 요때 당시에 난리를 일으킨 틈을 타가지고 그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갈족이나 아니면 고구려 사람들이 당나라의 통치에서 탈출해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진충하고 손만형의 반란 자체는 697년에 거의 끝나요. 697년 끝나고 그때 이제 이해고라는 거란족의 장군이 당나라에 이제 붙게 되고요. 검은머리 외국인 병신 붙게 되고 그거 당나라 조정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고구려가 다시 출현한다라는 고구려가 멸망시켜놨더니 다시 또 이제 세운다 그러면 이제 아주 역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고를 사령관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또 어디입니까? 요 사람들, 그러니까 대조용과 친구들을 추격하게 하는데 대조용과 친구들이 지금의 길림성 어디입니다. 길림이 여기니까 요 근처 어디겠죠, 그죠?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천물령 어딘지 몰라요. 천물령에서 그 추격군을 크게 이기면서 결과적으로는 동북 지역에서의 당나라 영향권이 그때 당시에 아주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발해가 건국돼 버리고 말아요. 일단 물이 엎질러져 버린 거죠, 그죠? 당나라가 그럼 이제 이렇게 군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군대 규모가 이제 10만 정도 되긴 하지만은 군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럼 나라 하나 세울 만한 그게 되느냐?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안동도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평양에서도 그죠? 나중에 결국에는 나당전쟁 끝나고 여기 어딥니까? 저기 요동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잖아. 그걸 봤을 때는 요동 지역이든 아니면 여기 한반도 북부 지역이든 아니면 저기 길림이나 아니면 장춘 같은 요런 옛날에 부여 지역이든 간에 제대로 통치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영주에서 반란이 터지니까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 통치가 아주 붕괴된 상태에서 이제 한 번의 회전만으로도 이때는 그 나라를 세울 만한 환경이 운 좋게 조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발해는 698년에 여기 건국해버리고, 그죠? 요게 신라 분기에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발해를 세웠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는데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702년부터 성덕왕이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 성덕왕이 왕에 오른 이후에 갑자기 당나라하고 신라의 교류가 아주 많이 늘거든요. 아마 요게 요때 발해 건국하고 동시에 당나라가 이제 요게 요하거든요. 요하 이동 지역에 대한 통치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게 아닌가. 포기하고 나서 신라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발해를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덕왕 이전까지는 그렇게 그 당나라하고 신라가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거든, 그지? 나당 전쟁 끝나게 됐고 형식적으로 뭐 채봉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우 잘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잘 왔니? 그렇게 그냥 한번 하고 치울 정도의 외교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이제 발해라는 공동의 적이 다시 생기면서 나당 동맹이랄까지는 없지만 아무튼 나당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던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때 당시에 그 발해가 등주 지역, 그러니까 산동 지역을 공격했던 게 이게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빡친다고 해서 원정군을 갑자기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기습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730년에 거란이 손만형하고 이진충의 반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90 몇 년이었잖아, 그지? 근데 730년에 다시 또 거란족들이 여기서 반란 일으킵니다. 당나라에 대해서. 그때 이제 돌궐하고 붙어가지고 거란이 반란 일으켰는데 아마 거란의 반란을 아마도 발해도 지원해줬겠죠, 그죠? 지원해줘가지고 이제 여기 동북 국경이 또 아주 소란스러워졌는데 등주 공격 자체는 732년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반란 일으킨 게 일종의 이제 돌궐 그 다음에 발해 연합군의 예를 들면 당나라하고의 일종의 대리전이었다 본다 그러면 요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나니까 732년에는 직접 등주를 발해가 공격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 거란의 반란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736년에는 진압되는데 진압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거란이나 완충지대가 없는 거잖아. 발해하고 당나라 사이가 이제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직접 국경을 맞게 되는 거고 아마 당나라든 발해든 간에 그때 당시에는 서로한테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악수하고 이제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요 이야기는 신라본기는 전혀 나와 있진 않고요. 아마 그 구당서나 신당서 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발해하고 당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갈등 관계를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당서나 신당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번역은 안 돼 있을 겁니다. 동의전 자체는 번역돼 있을 거니까 그거는 부분적으로 번역돼 있을 거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세요. 아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나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책도 나와 있었고. 요 이후에도 입조 기사들이 쭉 이어져요. 예를 들면 누구를 보내서 살해했다, 누구를 보내 살해했다,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에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요게 아마 등주공격이 732년이잖아, 그죠? 732년에 당나라가 한 방 쳐맞고, 고구려도 이건 안 했던 거니까. 당나라 한 방 쳐맞고, 발해가 실질적으로 고구려에 준하거나 혹은 고구려 이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당나라에서 깨달으면서 아마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열왕이나 아니면 무열왕 때 혹은 무열왕 이전 시기에 친분함을 다시 되찾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후에도 이제 입조 기사들이 쭉 나와요. 요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겨울 12월에 당나라의 왕의 조카 김지렴을 당나라에 보내 조회하고 은혜에 감사했다. 과거의 황제가 왕에게 흰 앵무새 암수 한 쌍, 자줏빛 엷은 비단에 수놓은 도포, 금은 세공품, 상스러운 무늬가 있는 비단, 5색깔의 엷은 비단, 합계 300여 단을 하사했다. 왕이 표문을 올려 살해했다. 엎드려 생각건대 폐하가 법을 쥐고 나라를 다스리자 성스러운 문과 신이한 무가 천년의 왕성한 운수에 응하고 만물의 상서로움을 이루었습니다. 바람과 구름이 통하는 곳은 모두 폐하의 지극한 덕을 받고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은 모두 폐하의 깊은 어지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은 땅은 비록 봉래와 방호로 막혀 있으나 이건 뭔지 모르겠네. 하늘의 자유로움이 먼 데까지 스며들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등져도 황제 은혜는 극한 데까지 뻗쳤습니다. 엎드려 조소를 보고 꿇어앉아 옷갑을 열어보니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었고 오색의 봉황의 방울이 둘러져 있습니다. 총명하고 말 잘하는 신령스러운 새는 흰 것 푸른 것 둘 다 신묘해 때론 장안의 음악을 부르고 때론 황제의 은택을 전합니다. 각종 비단의 다채로운 문양과 그분의 신이한 새김은 보는 이의 눈을 부시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경이롭게 했습니다. 그 정성을 바친 공의 근원을 따지자면 실로 선조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분에 넘치는 이 은총을 내리셔 말대의 자손에까지 미치게 하니 충성은 티끌처럼 작은데 은혜는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처지에 따라 분수를 따진다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렴을 내전에서 대접하도록 하고 김지렴이죠. 속백을 하사했다. 자, 요거는 신라에서 당나라에 보낸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광 33년입니다. 734년 봄 정월에 백관들에게 교서를 내려 직접 대궐 북문으로 들어와 아뢰고 대답하도록 했다. 자, 당나라에 들어가 수귀하던 좌령군 위원외 장군 김충신이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신이 받은 명령은 신이 폐하의 부절을 가지고 본국에서 군사를 동원해 말가를 쳐서 없애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신라에서 발해를 치는 그 임무에 대한 얘기죠. 자, 신은 황제의 명령을 받은 후부터 장차 목숨을 바치려고 맹세했습니다. 마침 이때 교대하러 온 김효방이 죽어 제가 계속 머물러 수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본국 왕께서 신이 오랫동안 황제 조정에 머물러 모셨으므로 종질 지렴을 사신으로 보내 신과 교대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미 도착했으니 신은 곧바로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예전에 받은 황제의 명령을 늘 생각해 밤낮으로 잊은 적이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앞서 명령을 내려 왕 흥광에게 명해 본국 왕 흥광, 요게 바로 성덕왕이죠. 성덕왕에게 명해 영해군 대사의 관작을 더하고 정절을 주어 흉악한 도적을 토벌케 했으니 황제의 위험이 닿는 곳은 거리를 멀어도 오히려 가깝게 느껴지니 임금께서 명령하신다면 신이 어찌 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꿈틀대던 오랑캐 무리들이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겠지만 악을 없애는 데는 근본에 힘써야 하고 법을 펴는 데는 새로워야 합니다. 이게 734년이니까 아직까지는 한창 발해하고 당나라하고 관계가 안 좋았을 때요.
자, 그러므로 군사를 내는 것은 의리가 3번의 승리보다 소중하고 적을 용서하는 것은 근심이 여러 대에 미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이용해 신에게 부사의 직을 맡겨주시면 장차 폐하의 뜻을 즉각 친이해서 거듭 변방의 작은 나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어찌 황제의 힘을 더욱 떨치는 것뿐이겠습니까? 진실로 용맹한 군사들이 기운을 얻어 반드시 적의 소굴을 소통하여 이 거친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신의 작은 정성이 국가의 큰 이익으로 되면 신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승전보를 되거래 바치겠습니다. 터럭 같은 노력을 바쳐 비와 이슬의 혜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폐하께서는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이를 허락했다. 요 뒤에는 뭐 특별하게 발해하고 연관된 기사가 나오네요. 계속 읽어보죠. 자, 33년입니다. 734년 성도광 33년입니다. 겨울 4월에 대신 김단갈단, 사람 이름이에요. 김단갈단을 당나라에 보내 정월을 축하했다. 황제가 내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맞이하고 위위 소경에 제수하고 비색 난삼으로 만든 두루마기와 평만 은대 및 명주 60피를 주었다. 평만은 뭔지 모르겠고요. 은대는 이제 은으로 만든 아마 허리띠인 것 같아요. 자, 이보다 앞서 왕의 조카 지렴을 보내, 김지렴이죠.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말 2필, 개 3마리, 금 500량, 은 20량, 배 50필, 우황 20량, 인삼 200근, 머리카락이요? 100량, 해표피 16장을 바쳤는데 이때 와서 지렴에게 홍려 소경 원외치의 관직을 주었다. 자, 34년입니다. 735년 봄정월에 형혹이 달을 범했다. 김의 충을 당나라에 보내 정월을 축하했다. 자,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가 아주 긴밀하죠, 그죠? 자, 2월에 부사 김영이 당나라에서 죽으니 광록 소경에 추증했다. 자, 그리고 요런 말이 있습니다. 김의 충이 돌아가는 편에 폐강 이남의 땅을 주었다. 폐강 이남의 딸이라는 게 뭐냐면은 폐강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러니까 요 지역 우리가 아는 그 원산만에서 대동강까지의 국경이 요때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요때 신라하고의 국경이 정확히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폐강 이남이라고 돼 있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때의 폐강 이북 지역이라는 거는 평양이나 옛날 고구려 땅들은 어디냐면은 발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새끼들이 당나라 탁발식 병신 새끼들이 신라한테다가 이제 폐강 이남의 땅을 인정한다 그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제 옛날부터 신라가 갖고 있던 요 땅들의 영유권을 나당 전쟁 그러니까 이제 언제죠? 짝눈이 새끼 때 갈등 관계를 있고 우리끼리 한번 발해에 맞서가지고 잘해봅시다. 그렇게 협정을 맺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인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당나라가 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신라한테 하회 같은 은혜에 따라서 사회 같은 은혜로 이제 요 지역을 내려준 게 아니라 신라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땅을 발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라한테 인정해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건방진 새끼들이죠. 물론 이제 폐강 이남 지역, 그러니까 평양 이남은 신라 땅이라는 요 약속 자체는 이미 성덕왕 때가 아니라 무열왕 때, 무열왕이 아니라 선덕왕 때죠.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이제 무열왕하고 짝눈이 사이에 협약으로 이미 이제 내정돼 있었던 거고, 그 약속을 이제 거의 한 70년, 80년이 지나서야 지키게 된 거죠. 얼마나 신이 없는 새끼들입니까, 이 새끼들이. 자, 성덕왕 35년입니다. 736년 여름 6월에 당나라에 자신을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표를 여 살해했다. 폐강 이남의 땅을 준다는 은혜로운 조칙을 받았습니다. 신은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면서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비록 정성스러운 마음이오나 바칠 만한 공적이 없고 충성과 정절을 일삼으나 노력은 상받기에 부족합니다.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고 해와 달 같은 조서를 내려 신에게 땅을 주셔 신의 고을들을 넓혀주셨고 드디어 개간의 기회도 있게 해주시고 농사짓고 누에칠 장소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신은 조서의 뜻을 받들어 영예로운 은혜를 깊이 입었으니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기사들이 아까 이제 발해 공격부터 해서 모든 기사들이 전부 다 발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발해 때문에. 만약에 발해가 이 지역에 없었다 그러면 당나라하고 신라는 여전히 관계가 나빴을 거고, 혹은 당나라가 이 지역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으면은 발해 외에 이제 여진족들, 말갈족이죠, 그죠? 말갈족 계열이나 아니면 고구려의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또 세웠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공적이라는 거는, 어쨌건 동맹이라는 거는 공적이 있어야, 공통된 적이 있어야지 열심히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상 동맹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나당 동맹이 신라하고 당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라는 공적이 없으면 아마 한미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못할 거예요. 사실 북한이라는 건 이제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그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이 있으니까 한미일 동맹 아님 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사에도 똑같습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의 종제 대하찬 김상을 보내 당나라에 조회하게 했는데 도중에서 죽었다. 황제가 그것을 아주 슬퍼해 위위경의 관작을 추증했다. 이찬, 윤충, 사인, 영수를 보내 평양주와 우두주의 지세를 살펴보겠다. 평양주라 그랬는데요. 평양 지역이 그때 누구 땅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해 땅이었는지 아니면은 신라 땅이었는지, 일단 평양주란 말 자체는 나오지만은 아까 이제 나왔던 기사도 그렇고 대동강 이남지역은 어쨌든 신라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동강 이북 지역에까지 신라가 영향을 확장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발해 땅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독립적인 세력들이 발해에 이제 그냥 종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직할적인 통치까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두주라는 거는 여기죠. 춘천 지역이죠. 춘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춘천 지역의 지세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북쪽 새로 생긴 국경도 우두주에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지세를 봤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